오늘 이번 주는 어떤 뉴스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전 세계 충격을 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인데 네. 이게 계속해서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빨간색 글씨로 외신이 계속 어전투로 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이제 시작이 했죠. 근데 이스라엘의 또 보복으로 6,000발의 로켓이 가자 지구를 덮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측에서 최소 1,300명, 팔레스타인도 1,5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게 부상자 포함하면 양측 합해서 10,000명이 넘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이게 UN 발로 이제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24시간 이내로 110만 명에 이르는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남쪽으로 이동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거는 곧 이제 대규모 공격이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4시간 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섬뜩하게 그렇죠. 느껴지는데 예.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고 여기에는 또 가자지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UN 직원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어떤 일하는 분들까지 전부 다 내려가라. 이거는 뭐냐면 지상군 투입을 이제 곧 하겠다 이런 얘기고 사실 이제 외신 BBC나 이런 데에 따르면 이미 병력하고 탱크나 장갑차는 다 이스라엘 남부 쪽에 집결해 있다.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빈센트님이 딩하라는 말 뜻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라고 하셨는데 예. 저희 이제 양효걸 총장이 딩딩대학이라는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맞습니다. 예. 그 좀 콜라보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딩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군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진짜 정말 전쟁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멀리서 그냥 이게 포 쏘고 로켓 쏘고 이런 거 하고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고 사실 가자지구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마스를 잡으려면 일단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 측 주장이고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군인들도 많이 이제 희생이 나오겠지만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희생이 가장 큰 걱정이고 아이들, 노약자들 뭐 이런 테러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정생 양상이 너무도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네.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경제 이슈니까 네. 보면은 이 전쟁 그 중에서도 중동에서의 불안이 악재잖아요. 그렇죠. 이 전통적인 경제 악재인데 미국 증시가 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약간 신기하다. 어떻게 미국 증시는 왜 강세지라는 네. 생각이 전쟁 발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나흘 연속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네. 어젯밤에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 근데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영국, 독일, 유럽 증시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락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1~2% 정도 안팎으로 해서 계속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현상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런 거죠, 이거? 이게 전쟁도 전쟁인데 사실 결국은 세계 증시를 움직이는 거는 이 전쟁 여부가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미국의 금리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전쟁이 나서 중동 지역에 불안하긴 하지만 모두가 그 전쟁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시선이 같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다른 아주 티 네. 같은 시각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미국이 지금 이번 중동 전쟁으로 금리 올리기 힘들 거야. 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비정하죠. 그래서 이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은 올해 안에는 한 번 정도는 올릴 거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놨었는데 네. 이게 물가가 또 예상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거 11월 달에는 그냥 올리겠는데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 어떻게 금리를 올리냐 하면서 이런 심리가 이제 시장에 퍼진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오는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 네. 이건 주식 시장의 호재라는 해석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간밤에 잠깐 이제 주춤했던 거는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살짝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때문에 잠깐 조정된 거지. 뭐 지상군 투입 임박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전황에 따라서 이렇게 세계 증시가 출렁인 건 아닌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말고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가 어제 이제 발표된 게 9월 달이 3.7%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예상이 한 3.6%였거든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근데 살짝 높게 나온 거고 물가가 이렇게 좀 잘 안 잡히면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꼬리가 좀 들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금리를 좀 다시 좀 조여야 되는 이제 그런 시그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증시가 소폭 이제
조정받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네. 좀 냉정하다. 너무 네. 냉정하다. 일단 전쟁이 지금 전쟁 국면인데 네. 좀 냉정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포커스가 이 금리와 이제 국제 유가 이런 변수들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11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은 이제 실시간으로 물어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페드워치라고. 이제 네. 여기에서 11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는 이제 전쟁 발발 전에는 한 36% 정도까지도 있었거든요. 30-40%도 오갔는데 지금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 전에도 사실 올릴까 말까였는데 지금 전쟁까지 났으니까 11월 달에 금리 인상은 이제 아예 물 건너갔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FOMC 그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 회의록이 뒤늦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거기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11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의견 일치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전쟁까지 터진 마당에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안 올린다고 봐야 된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증시는 호재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했다. 그렇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면 네. 경제에는 타격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전쟁이 길어지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건데 장기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는 금융당국이 금리 올려서 돈줄을 죄면은 돈줄이 마르니까 증시가 조정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을 할까 봐 걱정인데 이 긴축을 넘어서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 경제 자체가 침체가 되면 이거는 사실 다시 이제 실물 경기를 타고 증시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강평화님이 전쟁 이꼬르 누군가 이득을 취한다 네. 이렇게 쓰셨는데,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중동 상황이라는 게 중동의 불안이라는 게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맞습니다. 수 있고 그러면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 진짜 직격탄이고 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한 나흘 연속 올랐다고 해서 이게 증시가 그럼 순항하고 있는 거냐 보긴 좀 어려운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작년에 전쟁 소식이 한번 있었잖아요. 2월 네.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발발하고 초기에는 세계 증시가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와. 오히려 이제 금방 끝나면 짧은 전쟁으로 오히려 이제 세계 경기가 다시 반등할 거다는 기대감이 이제 섞이면서 반등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어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망가졌죠. 그다음 에너지 가격 치솟았죠. 근데 경제가 거의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제 전환의 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중동 전쟁도 당연히 장기화되면 상황 자체가 바뀔 거다, 판이 바뀔 거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이 지역은 산유국이 아니니까 이제 네. 문제는 주변 산유국으로 확전되는가, 네. 전쟁이 퍼지는 게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 글로벌 투자 회사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이게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하던 중에 하마스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이란 같은데 이란 핵시설을 만약에 타격을 한다 이러면 사실 이거는 확전을 넘어서 거의 이제 모두가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특히 전쟁은 예측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그렇게 되면은 $100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거의 $150 이상을 갈 수 있다 배럴당. 너무 최악의 네, 그렇죠. 너무 근데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동안 이제 잊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나 좀 알 수 그렇죠. 있었던 네. 오일 쇼크. 오일 이게 쇼크. 3차 오일 쇼크로 40여 년 만에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라떼도 아니고 라라떼 톡에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이제 막 이렇게 약간 빛바랜 사진으로 저희가 보던 그런 시나리오죠. 그런 네. 일까지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도 이제 서방 국가들도 이제 섣불리 전쟁에 확전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미국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을 이스라엘로 급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무장관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다. 이거 확실히 했어요. 일단 확실히 하고 다만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치를 많이 해야 된다. 예방 조치를 강조했거든요. 이거는 화난 거 이해하는데 화나겠지. 하지만 중동 전체로 번지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낸 걸로 일단 풀이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는 블링컨 장관이 가는 행선지가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서도 말을 다시 또 전하겠다는 거죠. 중동 국가들은 어때요? 이 중동 국가들은 사실 지금은 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를 잘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하마스는 전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무장단체 하마스를 철저히 분리하는 이제 어떤 코멘트를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설득하면서 이게 섣불리 전쟁에 뛰어들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걸로 이제 보이고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경제 전쟁 계속했었잖아요. 전선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요. 근데 중동까지 휘말리게 되면 이거 답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특히 석유가 나는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이거는 절대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정세가 깔려 있는 거고 전쟁은 짧게 끝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읽힙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중동 정세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네. 크게 이제 확전돼서 민간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확전되지 않아서 민간인 피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그리고 다음 소식은 총선 전에 마지막 국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경제 분야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통계 조작 논란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부처 관련해서 좀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지금 재정을 운영하는 거냐라는 거고 특히 이제 세수 추계가 지금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책임론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이제 빠삭한 경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제 네. 상저하고 세수 펑크 이런 네.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 올해만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지난 10일에 국세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세금을 걷었길래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냐라는 질타가 이제 쏟아지기도 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말까지 60조 원이 펑크난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좀 눈여겨볼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계속 좀 빌렸었다라는 자료가 좀 나왔거든요. 이게 조금 주의 깊게 볼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부족한 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집행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정부가 올해 한은에서 빌린 일시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 이제 대출인데 이게 누적적으로 보면 한 110조 원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못 빌리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제도가 있습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못 빌리는 건 아닌데 하여튼 많이 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이 빌렸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정부가 재정을 꾸려 나가다가 사실 지금 같은 상황, 딱 지금 같은 상황이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이제 돈이 부족해지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일종의 이제 개인이 은행에다 뚫는 마통, 마이너스 통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이제 마통을 갱신했는데 갱신하셨구나. 무사히 갱신하셨습니다. 무사히 연장했는데 네. 이제 마통 받아놓고 사실은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급할 때 이제 빠져나갔다가 또 채워놓고 예. 이렇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마통이. 예. 근데 이 일시금 대출 제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한은에서 받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일단 한도가 50조 원이 됩니다. 거기도 한도가 있긴 하고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한도가 50조 원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래프가 일단 이제 대출 누적액을 이제 쭉 보니까 사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미 100조 원이 넘은 겁니다.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네. 갚았다 해서 최종적으로 빌린 돈을 누적해 보니까 100조 네. 원이 넘었다는 거고 사실 이게 2022년 그래프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코로나 같은 이제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작년 22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그러네요.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한은 마통 한다가 한 50조 원인데 네. 이거를 썼다가 갚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출금 잔액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뭐 마통 쓰셨다고 했지만 한 5조 8천억 원 정도가 평균 잔고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 항상 평균적으로 올해 들어 9월까지 6조 원 마이너스가 쭉 유지가 된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6조 원 정도가 네, 찍혀 그래서 있었다. 계속 찍혀 있었다라는 근데 거죠. 이제 저희도 마이너스 통장 저도 이제 연장할 때 여기저기 여기는 금리가 얼마지 여기는 맞습니다. 얼마지 알아보듯이 네. 한은도 이런 돈을 공짜로 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자를 또 받아야죠. 이자를 네. 받는데 정부가 한은에 돈을 빌려서 9월까지 낸 이자가 1,500억 원이었습니다. 1,500억 이자만. 원. 그러니까 이 9월 말 기준으로 일단 돈을 다 갚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잔고를 이제 0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동안 이 돈을 빌렸으면서 낸 이자가 한 1,500억 정도 된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근데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도 빌려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올해도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내년에는 악재가 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를 낮춰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이 내년에 본격화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세수는 좀 더 부족한 거고
기업의 어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지 않으면 네. 내년에도 상황은 비슷할 텐데 이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내년 예산안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근데 내년 기재부 예산에 이렇게 하는 대출하고 국채 이자에 쓸 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돈이 한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이제 하는 돈 빌렸으면서 1,500억 원의 이자를 냈다 그랬는데 네. 지금 내년에 우리가 예산으로 3,500억 원을 아예 잡아놨군요. 이자로 잡아놓은 이자 비용으로 네. 잡아놨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자를 이만큼 잡아놨다는 건 우리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네요. 근데 기재부에 또 어떻게 보면 항변 아닌 항변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야 혹시 몰라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놨다. 이게 사실 이제 반론인데 모두 쓰지는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 네. 사실 이게 사실 재정 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 그러면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제도가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다른 데 다 이렇게 좀 월급 받아서 아껴서 좀 쓰다가 뭐도 이렇게 좀 다른 데도 받아서 또 네. 투잡을 뛰거나 뭐 하다가 이제 정입할 때 이걸 써야 되는데 정부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 다 알아보다가 정 급하면 쓰라고 마련한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한은에서도 이 일시대출 제도를 만들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재정증권, 그러니까 국채 같은 다른 수단 일단 써보고 나중에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라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전이 필요할 때만 사실 쓰는 그런 용도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아예 내년에는 뭐 이자로 3,500억 원 잡아놓은 거는 내년에 더 안 좋아질 거를 이미 좀 알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방증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사실 이게 쓸 수는 있지만 사실 재정이라는 게 투명성도 중요한데 만약에 추경을 한다든지 추가 경정 예산을 받는다지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쵸. 정보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쓸 건지 뭐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불이분 이게 다 나오죠. 사실은. 그렇죠. 나오는데 물론 이것도 추적해 가면 당연히 그 나오겠지만 사실 정부의 요청에서 하느니 승인하면 이제 대출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재정 투명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 이 19일하고 20일에 이제 기재위 국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재부 국감 때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기재부 국감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 얘기가 정부의 마통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는 좀 다른 분들의 대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은행들이 대출 금리 올리고 있죠. 네, 은행들이 사실 이제 대출 금리,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빠르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중 5대 은행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신규 네. 대출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한 뭐 비슷비슷한 5대 은행 중에 한 곳만 대출 금리 올리고 나머지 안 올리면 대부분 이제 싼 금리를 찾아서 다른 은행에 이제 대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5대 시중은행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하려는 그런 전략인 건가요? 그런 전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는 금리 올려가지고 창구에 손님들 못 오게 지금 막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리는데도 대출 받을래? 뭐 이런 거. 이런 데도 쓸 거야? 막 이런 상황인데 네. 은행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당국의 눈치를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 금융위 금감원이 어떻게든 이걸 눌러서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은행들한테 압박을 넣어서 금리를 올려라.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근데 은행들한테 금리 내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올해 초만 해도 은행들이 지금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과도하게 예대 마진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은행의 탐욕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거든요. 은행의 탐욕.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내려라. 그래서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자 부담, 가계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취지였던 그런 압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실 인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이게 아예 금리를 빨리 올려가지고 대출 수요를 차단해라라고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뀐 지시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계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대출 금리 낮아지니까 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가 대출을 받기가 좋은 상황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서로들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 부동산 시장이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출 수요를 차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만 올린다고 이게 그냥 가라앉을 것이냐 이런 이제 회의론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한 60% 정도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자를 더 많이 내더라. 특히 부동산 관련 이자를. 그런데 하나 또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게 이자를 많이 내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안으로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부담은 늘어나지만 어쨌든 추가 대출 그렇죠. 받겠다. 그러니까 대출 수요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원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높게 유지가 되는 건데 금리만 계속 높인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겠냐라는 이제 회의론이 나오는 거죠. 박윤규님이 급한 사람은 그런데도 쓸 거란 말입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고 마녀세상님이 급한 분은 받을 듯 이러셨는데 지금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확 줄진 않겠어요? 상당 기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근데 금융당국의 입장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조사를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조사는 은행권이 가계에 빌려준 돈이 이제 1,080조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달 사이에 5조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은행권에서 준 게. 네. 그러면 그 이제 안을 좀 뜯어보면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오히려 1조 3천억 원이 줄었거든요. 아, 그러면 왜 전체적으로 5조가 늘었냐 했을 때 6조 원 넘게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이 나간 겁니다. 주담대가 주담대가 메인이네요. 나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9월 지나서 10월이면 이사철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사 더 다녀야 되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하면서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건데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10월, 11월 수치는 더 안 좋아지겠구나.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금융당국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은행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금리를 좀 높여라 해서 대출 수요를 차단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가을철에 이사하고 그러면 지금도 제 주변에서 뭐 대출 알아보고 이렇게 금리 비교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어차피 이사는 또 가야 되고 잔금은 치러야 되고 이게 수요 자체가 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하네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게 금리도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사실 뭐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혜님이 대출은 급해서 쓰는 건데 금리 올린다고 대출을 안 받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대출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급한 분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줄이다 보면 사실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분은 오히려 그냥 그죠. 뭐 한 뭐 5% 괜찮네 하고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이 얘기 또 해보면 미국이 우리 철강 제품에 상계 관세를 매겼다는 소식이 네, 전해졌어요. 이것도 조금 이제 서늘한 소식인데, 서늘하네요. 예, 이게 네. 이제 우리나라 철강업체 두 곳,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 그러니까 후판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1% 조금 넘는 상계 관세를 이제 매기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계 관세는 사실 물건 만들어 수출하려는 나라의 정부가 그 해당 기업에 보조금 등 혜택을 줬으면 당연히 물건이 값싸게 만들어졌을 거고 이거는 공정무역이 아니다. 거의 덤핑 수준으로 싸게 들어오면 이거는 시장 질서를 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매기는 이제 세금이 상계 관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계 관세라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 흔히 말하듯이 일종의 보복 관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복 관세고 정확하게 보복의 의미가 있는 거고 영어로 이제 countervailing measure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상계 조치. 근데 간단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국제무역의 카운터 펀치다. 카운터 펀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편합니다. 너희 기업에 보조금 주면서 우리한테 한 대 먹였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한 방 먹여줄게. 이게 이제 상계 관세이기 상당히 때문에. 딱 묵직하게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저 허공에다가 네. 네. 시쳇말로 사실 우리가 이제 퉁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퉁친다. 10,000원 빌리고 10,000원 빌려갔으면 음. 서로 주고받기보다는 그냥 없던 걸로 퉁치자라는 얘기. 상계 그러면 이제 관세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1% 관세 정도면 뭐 그렇게 아주 크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이제 따져 보면 한 5억 4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전체 볼륨에 비해서는 1%더 내는 건 그게 큰 타격은 아닌데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서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상계 관세를 매기면서 이유로 든 게 바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요? 네. 보조금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전기요금을 이유로 든 거예요? 싼 전기요금을 기업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면서 싸게 전기 공급하면서 사실상 이거 보조금 줄 거다라는 건데
이게 값싼 전기요금을 보조금하고 동일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인정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라는 수치는 높지 않지만 그렇죠. 당장 높지 않지만 네. 철강업계에 이런 식으로 보복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전기라면 전기요금이라면 다른 산업에게도 영향을 줄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이 당장 철강 산업이 뭐 상계관세 때문에 막 수출길이 막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전기 안 쓰는 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결정을 근거로 해서 야 니네 저기 한국 업체들 철강 상계관세 먹은 거 봤지? 이 제품도 전기료 싸게 썼으니까 이것도 상계관세 매길 거야라고 하면 그 논리가 무한히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와 산업계가 다른 품목으로 튀면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또 하나 포인트는 이제 미국하고 EU가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보호무역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전기료 가지고 문제 삼았네. 그러면 EU에서 그걸 받아다가 그 논리로 다시 이제 상계관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수출 안 좋은데 이제 업계에 좀 약간 그림자가 그늘이 좀 지는 그런 서늘한 그러니까 소식이에요. 흔히 선진국이라 말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치사해 보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EU가 사실 자유무역을 부르짖던 데거든요. 여기가 뭐 무역 장벽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요. 갑자기 이제 바뀐 거죠. 네. 먹고 살기 힘들면 다들 참 국간에서 인신난다고 다들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빠삭한 경제 MBC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